안녕하세요. 맞춤형 카페 추천 어플 카로행의 발표를 맡은 목다현입니다. 이규빈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카로행의 정체성은 큐레이션에 있습니다. 마치 박물관과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카페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방문자 리뷰, 업체 안내사항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키워드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하면 필터 알고리즘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추천이 이루어지는 맞춤형 카페 추천 어플을 제작했습니다. 크게 데이터베이스, 서버, 어플리케이션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파트입니다. 포털에서 카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업체에서 제공한 시설 정보와 지도 앱 자체에서 사용자 리뷰 중 분위기와 관련된 리뷰를 필터링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키워드와 유사어를 정의하였고, 크롤링 데이터가 키워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카페를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사진과 같이 종류에 따른 카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 관리할 서버 파트입니다. 현재 100만 개 웹서버 도메인 중 대다수가 리눅스 서버일 정도로 실무에선 리눅스가 필수적인 운영체제입니다. 처음에는 스프링부트 AWS를 사용했으나 지도 교수님의 권유로 직접 리눅스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론을 넘어 명령어를 사용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하는 것이 의미 있는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버에서는 카페 목록과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론트엔드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일 처음 화면은 카카오 로그인 기능으로 시작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관리할 수 있고,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접속 시 바로 홈 화면으로 시작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는 서버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숲, 성수 등 13개의 서울 핫플레이스 중 원하는 지역으로 선택하면 하단에서 랜덤한 키워드의 카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과 추천 페이지에서도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카페로 한정됩니다. 카페의 상세 페이지에서 찜 버튼을 활성화하면 필요할 때 찜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버에도 해당 카페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다시 찜 버튼을 눌러 비활성화하면 찜 리스트와 서버에서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의 검색창 또는 검색 페이지에서 카페명으로 카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기반 맞춤 추천 버튼을 누르면 종류, 조건, 분위기 중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옵션에 따른 결과 카페가 리스트업 됩니다. 조건에 많이 해당될수록 우선적으로 상단에 배치됩니다. 카페의 상세 페이지에선 지도, 전화, 인스타그램 연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코멘트와 함께 카로행이 지향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크롤링 결과를 저장한 DB를 사용하는 경우 정보가 변경되는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입니다. 우선 실시간이 아닌 크롤링한 결과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속도입니다. 크롤링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크롤링할 지역은 총 13개, 카페는 약 5,000개입니다. 크롤링할 타겟 플랫폼은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인스타그램입니다. 웹크롤러가 새 플랫폼의 모든 링크를 방문하여 정보를 스크래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크롤링 방식은
정적과 동적 중 동적 크롤링 방식을 사용합니다. 검색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의 주소가 상이하여 상세 페이지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클릭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클라이언트, 즉 어플에서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크롤링하여 반환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나 방대한 정보를 동적 크롤링하기엔 속도가 너무 느려 저장한 후 서버에 포스트한 후 다시 불러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정보가 변경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존 플랫폼을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입니다. 정성적 리뷰들을 정제화하여 카운트가 일정 횟수 이상 되는 경우 그 키워드로 간주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임의로 키워드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리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 분위기가 나빠요 좋아요처럼 이분법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대화하기 좋은, 조용한, 힙한 과 같이 묘사하는 키워드로 카페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도록 정의했으며 주류 판매, 와이파이, 단체석 등 정보에 대한 키워드도 구현했습니다. 기존에 구현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현한 필터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키워드의 카페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플랫폼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카페 하나를 고르는 것일 뿐인데 불필요한 정보에 섞여 원하는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 허비하는 시간과 번거로움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카로행 플랫폼이 알아서 소비자 개개인에 맞는 컨텐츠를 큐레이션해주는 기능이 카로행이 가진 차별점입니다. 블로그와 지도에서 여러 카페의 리뷰를 읽고 비교하고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지도 어플에서 위치를 검색하기, 영업시간과 전화번호 찾기,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보기. 여러 플랫폼에서의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카로행 어플 하나에서 선별적으로 수집, 정형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플랫폼보다 더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확장성, 편의성, 요구형 플랫폼 형성입니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 카페가 아닌 약국, 동물병원, 관광명소 등 컨텐츠와 키워드만 바꾸면 다양한 테마의 어플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플랫폼의 정보를 하나의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어떤 키워드를 향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카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요구형 플랫폼, 즉 온디맨드 플랫폼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카페로 가는 여행 카로행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 더 나은 캡스톤 최종 발표를 맡은 강민석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캡스톤 주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딥러닝 데이터 기반 퍼스널 컬러 진단 받기를 통해서 내가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가상 메이크업 제품 추천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원하는 자가 진단, 내가 어울리는 컬러들, 그런 식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추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도 연결이 되어 있어 내가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해당 제품을 현실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들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발표와 중간 발표 때까지 꾸준히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퍼스널 컬러 진단은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왼쪽 아래와 같이 조명이 어떤지에 따라서 피부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 조절을 통해서 피부톤을 최대한 균일하게 맞추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피부 영역만 추출을 해서 피부 타입을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추출한 이미지에서 HSV 값을 뽑아내 피부 타입의 기준점과 수치 차이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 왼쪽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계절별로 이렇게 분포도의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기준값과의 거리를 분석하여서 제일 가까운 거리를 웜톤, 제일 가까운 거리를 스프링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타입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중에 비슷한 어플이나 웹사이트가 있지 않냐, 차별점이 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컬러리스트나 젠페이스 같은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들은 이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서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면 그 이후로 별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퍼스널 컬러별로 어울리는 제품군들을 확보를 해서 이제 내가 어떤 제품이 어울리는지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저희가 임의로 그냥 선정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사용자가 후기를 남긴 것을 웹크롤링을 통해서 긁어 모아서 피부 타입별로 어울리는 제일 대중적인 제품군들을 확보를 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타입별로 네 가지 제품들을 선별을 하여서 추천을 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시연하다와 같이 컬러 증명사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품 추천을 하면서 이제 어울리는 색상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 배경을 추출을 하고 퍼스널 컬러 타입별 추천 색상을 배경으로 삽입을 해서 저희도 컬러 증명사진 기능을 컨텐츠로 제공을 합니다. 초기에는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의 감도가 좋지 못해서 외곽선이 지저분하게 크롭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비교학습 분석 모델을 적용을 하여서 깔끔한 외곽선 크롭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 시연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부분이 저희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인데요.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 버튼과 가상 메이크업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내비게이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떤 퍼스널 컬러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배너를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퍼스널 컬러를 활용하는지, 어떻게 가상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지, 추천 제품 구매 링크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색상들, 그리고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탑 버튼을 눌러서 다시 스토리를 누르면 저희 브랜드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브랜드를 기획을 했는지, 브랜드 로고와 브랜드 컬러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조원들의 특징과 조원들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탑 버튼은 제일 상단에 가게 되면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컬러 진단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진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진단을 한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 타입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나오고 아래에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트와 연동이 되어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뿐만 아니라 아래 레퍼런스 영상을 보여주어서 이 제품들로 어떤 식으로 화장을 하면 되는지 비디오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울리는 배경색을 적용시킨 그런 인생 사진관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SNS에 공유를 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녹화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사진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다음 겨울 톤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제품을 눌러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똑같이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다음 봄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내가 사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 다시 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 사진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새로 업로드하는 사진들은 이렇게 다시 업로드를 하고 여름쿨의 대표 연예인인 정채연 사진들을 입력하니 이렇게 여름쿨 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고 배너를 누르면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화면은 빅데이터 가상 메이크업 버튼과 똑같은 버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또 업로드를 해서 가상 메이크업 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상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고 입술 색깔이 변한 것들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들을 적용을 해보다가 다시 지우고 싶으면 메이크업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진 업로드 버튼을 다시 눌러서 가상 메이크업 하기 버튼을 누르면 또 가상 메이크업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된 결과는 이렇게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제품들을 누르면 입술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배너 버튼을 보시면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이것 또한 아까와 같은 퍼스널 컬러 진단 버튼과 똑같은 화면입니다. 이렇게 저희 웹사이트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다운로드를 한 화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눌러서 이렇게 여러 장이 다운이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업무 분담입니다. 업무 분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나은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만 해도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홀로렌즈 기반 증강현실 포커 승리 예측 시스템 발표를 맡게 된 김성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 목표입니다. 저희 조의 과제 목표는 홀로렌즈를 이용한 포커 승리 확률 구현으로 해당 과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오픈CV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 승리 확률 계산 알고리즘 설계, 홀로렌즈를 이용한 승리 확률 디스플레이입니다. 과제를 진행하며 얻을 수 있는 기대 성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비교적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시국의 돌파구로 보드게임을 제안하며 이러한 보드게임 중 가장 대표적이지만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포커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포커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이를 가상과 현실을 융합하는 메타버스를 이용해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홀로렌즈 장비의 기본 스펙입니다. 운영체제는 인텔 32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64비트 운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빌드 방식을 고려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시스루 홀로그램 렌즈를 사용하여 공간상에 위치시키는 여러 물체들을 옆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원근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 기반 렌더링을 이용해 현재 동공거리 보정을 통한 초점 인식으로 본인이 응시하고 있는 객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서입니다. HD, 비디오 카메라와 뎁스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물리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리지바디를 적용할 때 필요한 관성의 단위로 1IMU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하며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한 키워드로 음성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기기의 기본적인 인풋과 아웃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64GB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며 2GB 램을 사용합니다. 기존엔 머신러닝을 사용해 카드 판단을 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이를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스펙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한 조건으로 인해 이미지 캡처 후 해당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제 진행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홀로렌즈 카메라 활성화, 이미지 프로세싱, 승리 확률 표출의 세 가지 단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홀로렌즈 카메라 활성화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활성화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핵심 내용이 존재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GV 포인터입니다. 게이즈, 제스처, 보이스의 약자로 홀로렌즈 1에서 지원하는 인풋 방식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해당 내용이며 응시, 게이즈를 하고 공중에 클릭을 하는 듯한 에어탭,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인풋으로 삼습니다. 다음은 리지바디입니다. 유니티 내에 게임 오브젝트를 물리 제어로 동작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짓바디를 통해 콜라이더라는 파라미터를 활성시켜줍니다. 이 콜라이더는 해당 게임 오브젝트에 충돌이 가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요소로 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트리거로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튼입니다. 해당 버튼을 응시하고 에어탭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버튼에 씌워져 있는 리짓바디를 통해 충돌을 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후 C# 스크립트를 통해 설정해준 동작을 하도록 넘어갑니다. 또한 이 버튼은 좌측 첫 번째 이미지 RGB 좌표계에 위치하며 이 버튼을 확대시켜보면 아래 두 번째 이미지와 같습니다. 이 버튼은 실제 홀로렌즈 디바이스에서 사람의 시점과 동일한 메인 카메라의 서브 오브젝트로 두며 해당 시점의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이로써 사용자가 어디로 시점을 돌려도 항상 버튼을 응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따라서 에어탭 제스처를 어디에서도 취했을 때 이미지 캡처, 이미지 프로세싱, 패 및 확률 계산, 확률 표출까지 한 번에 동작할 수 있습니다. 웹캠 텍스처입니다. 유니티 환경에서는 외부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 특수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웹캠 텍스처라는 함수를 통해 카메라에서 받아오는 영상 및 이미지를 텍스처2D라는 변수 형태로 변환하며 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렌더러를 통해 게임 오브젝트에 더 씌우며 저장 및 이후 진행할 분석 프로세스가 동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제 내용은 이미지 프로세싱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오픈CV4 유니티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오픈CV 플러스 유니티라는 에셋보다 안정성이 높은 유니티와 오픈CV의 연동용 유료 에셋입니다. 해당 에셋을 통해 이미지 프로세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입니다.
이전 발표가 코드 위주라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간략하게 해당 전처리 과정에 대해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한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통해 흑백으로 전환을 하며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시킵니다. 해당 필터를 지나면 노이즈가 제거가 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된 이미지로부터 카드 테두리인 컨투어를 검출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엔 이해를 돕고자 일부러 컬러 이미지에 컨투어를 적용한 이미지로 가져왔습니다. 이후 이 컨투어를 단수화시키고 이 컨투어가 검출된 내부 영역을 의도적으로 리사이즈 해주어 카드 영상을 추출해주게 됩니다. 이후 추출한 카드를 평탄화 및 필터를 적용시켜 본격적으로 해당 카드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템플릿 매치 과정에 들어갑니다. 템플릿 매치 과정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진행한 카드 이미지는 기준으로 삼은 원본 이미지를 비교하여 템플릿 매칭을 진행합니다. 카드 52장을 전체 촬영하여 기준 이미지 및 매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숫자 13개와 문양 4개, 총 17개의 각각의 숫자와 문양을 매치해주는 방식으로 동작 시간이 압도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후 나온 결과값을 배열에 저장을 하고 패 및 확률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 내용은 승리 확률 표출입니다. 승리 확률 표출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핵심 과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패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크게 3가지 기준이 존재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숫자만을 기준으로 잡는 패, 문양만을 기준으로 잡는 패, 마지막으로 숫자와 문양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준으로 잡는 패,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분류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확률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52장의 카드 중 7장을 랜덤하게 골라 그중 5개의 카드로 패의 높고 낮음을 겨루는 포커의 경우 높은 등급의 패일수록 등장 확률은 감소하게 되며 그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등장 확률을 기준으로 승리 확률을 결정합니다. 초기 값을 100%로 설정하고 높은 패가 등장한 확률을 차감해주며 현재 본인이 들고 있는 패의 등급까지를 반복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추가로 하였습니다. 피라미드 전체가 확률 100%입니다. 파란색 화살표가 현재 자신 패의 등급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등급의 패가 나오면 자신은 패배, 자신보다 아래 등급이 나오면 승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패보다 높은 등급의 패가 등장할 확률을 전부 더해서 100에서 빼주게 되면 현재 패로 승리할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등급의 경우 본인이 들고 있는 패 중에서 가장 숫자가 큰 값을 기준으로 승패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캔버스 디스플레이입니다. 캔버스는 유니티 내의 모든 유저 인터페이스들의 구성 요소들의 집합으로 이 캔버스를 통해 각 구성 요소들을 볼 수 있으며 촬영한 사진과 분석한 패, 승리 확률을 여기에 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빌드입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홀로렌즈 위로 올리기 위해선 특별한 세팅 값으로 프로젝트를 빌드해야 합니다. 사용할 장치, 운영체제, 플랫폼 등을 설정해주고 빌드를 하게 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폴더가 형성이 됩니다. 이에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 이미지와 보이는 바와 같이 디바이스를 설정해주는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홀로렌즈 내에 직접 빌드 또는 에뮬레이터를 통한 가상 빌드가 가능합니다.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홀로렌즈 에뮬레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홀로렌즈에 빌드를 하게 되면 실제 동작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디버깅 및 수정을 통한 임시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뮬레이터에서 웹캠 동작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값이 출력되는 것으로 정상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윈도우 디바이스 포털입니다. 홀로렌즈 에뮬레이터에서 동작하는 방식을 가상 공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디바이스 설정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우측 이미지와 같이 가상 공간의 카메라 움직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시연입니다. 해당 시연 영상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발표는 정성훈 학생이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업무 분담입니다. 먼저 소모 비용입니다. 홀로렌즈는 연구실 장비를 사용해 별도의 비용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홀로렌즈 오픈CV4 유니티 에셋의 경우 기존 $95에서 행사를 통한 50% 할인을 받아 $47.5 소모되었습니다. 업무 분담입니다. 다음과 같이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조 시험 발표를 맡게 된 16학번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상은 홀로렌즈 내 녹화 기능을 사용한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홀로렌즈를 작동시켰을 때 나오는 기본 화면입니다. 이때 방금 전 손모양으로 메뉴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는 PPT 발표에서 설명드렸던 GGB 포인터를 이용한 동작 중 하나입니다.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여러 어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것이 저희가 빌드하여 올려놓은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앱을 실행시키면 저희가 유니티를 통해 구현한 내용을 홀로렌즈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커 중 텍사스 홀덤에 기반한 카드패 분석 및 확률 계산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5장의 카드를 배치한 후 에어탭 제스처를 사용해 동작을 하겠습니다. 홀로렌즈 카메라를 통해 찍힌 사진은 왼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분석 결과 펜은 현재 펜은 2 1페어이며 확률은 24.16%입니다. 한 장을 더 추가하여 6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에어탭 제스처를 사용해 동작하게 되면 패가 이전과 비교해 조금 더 높은 패인 2 트리플이 나오게 되며 현재 승리 확률은 85.46%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입니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7장 중에 만들 수 있는 패는 2와 10의 풀하우스이며 승리 확률은 99.22%입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설계 최종 발표 앞부분 파트를 맡은 공정거래조의 이진헌입니다. 저희 조는 핀팩 공정을 이해하고 각 프로세스의 도식화를 설계하였습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배경, 최종 과제 목표, 최종 결과물 시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회로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기업과 트랜지스터로 사용되는 모스펫입니다.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참고하면 게이트와 채널이 한 면만 맞닿아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채널과 게이트가 맞닿는 면적을 증가시켜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4나노미터 핀펫을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노미터는 반도체 회로 선폭의 단위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기존의 구조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또 그것의 해결 방안으로 나온 핀펫의 정의와 자세한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에 전압이 가해지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며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게이트와 채널의 접점이 클수록 효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전 슬라이드와 같은 구조인 기존 2D 플라너의 경우 한 면의 게이트만이 채널을 제어합니다. 채널의 면적이 좁다는 것이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 또는 커렌트 리퀴지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이란 드레인 소스 전압이 낮아지고 높아짐에 따라 채널의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커렌트 리퀴지란 전류가 흘러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이는 트랜지스터 본래의 동작에 기여하지 못한 채 소비 전류만 늘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팩 구조의 트랜지스터가 도입되었습니다. 핀팩 구조는 플라나의 채널을 위로 쌓아 올린 형식입니다. 또 3면 즉 좌우 상의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기에 채널을 제어하는 면적이 늘어나 게이트 필드가 채널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어 기존의 플라나 구조의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채널은 게이트에 파고든 형태를 하고 있어 상어 지느러미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핀펫으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핀펫의 경우 보통 14에서 4나노미터 공정에서 사용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14나노미터를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동작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이트에 전압이 인가되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흘러 동작하게 됩니다. 이때 게이트와 채널의 접점이 클수록 효율이 증가합니다. 접점 면적 증가로 반도체 성능이 향상되고 누설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공정의 미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공정 미세화로 소스와 드레인의 간격이 가까워져 쇼트 채널 이펙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채널이 단축됨에 따라 게이트가 채널과 맞닿는 면적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널에 대한 게이트 필드의 영향력은 감소되고
드레인 필드의 영향력은 증가하게 되어 오프 커런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를 감소시키고 드레인 볼티지 값에 따라 커런트가 계속 증가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선폭이 점점 작아져 칩 크기는 작아지고 소비 전력 또한 감소하여 처리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채널에 대한 제어를 위해 구동 전압을 늘리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맞게 트랜지스터의 구조는 플라너 핀팻 게이트홀 어라운드 구조로 변해왔습니다. 또한 핀팻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20나노미터 이하로 구현 시 저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이며 기존 평면형 트랜지스터 대비 구동 시 필요한 구동 전류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또 오프 시 발생되는 누설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과 더 낮은 전력 소모를 가능케 해 같은 전력 소모에서 더 좋은 성능을 구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기존의 플라나 트랜지스터의 문제점을 해결한 핀팻의 공정 단계를 도식화를 최종 설계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뒷부분 발표를 맡은 공정거래조의 오준희입니다. 먼저 반도체 공정에 대해 잘 몰라서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피드백이 많았기에 공정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단계는 무지개떡처럼 한층 한층 다른 물질로 쌓아가며 진행합니다. 디포지션은 증착하는 단계로 빨간색 떡 부분을 올리는 부분, 애칭 식각 과정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쌓아 올린 한 층의 떡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먼저 실리콘 기판을 준비합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합니다. 나이트라이드는 조직이 치밀에 단단하고 마스크로서의 역할이 우수합니다. 더미 게이트 형성을 위한 포토 레지스터를 증착합니다. 게이트 크기에 맞춰 포토 레지스터를 애칭합니다. 사이드월 형성을 위해 SiO2를 증착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해 사이드월을 생성해줍니다. 이후 더미 게이트를 제거해줍니다. 사이드월 아래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만을 남기고 애칭합니다. 실리콘 기판을 액티브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식각합니다. 이후 애칭 과정을 거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증착합니다.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CVD를 통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디포지션한 후 CMP 작업으로 표면을 평탄화합니다. HDP CVD는 고밀도 플라즈마로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를 위해 낮은 압력에서 이루어집니다. CMP 작업은 케미컬 머케니컬 폴리싱으로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과정입니다. 화학 물질인 슬러리를 웨이퍼 표면에 도포한 후 기계적으로 웨이퍼에 힘을 가해 회전을 통해 웨이퍼의 굴곡을 평탄화해주는 공정입니다. CMP 작업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만날 때 스탑합니다. 핀을 드러내기 위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합니다. 채널 형성을 위해 저렴하게 일부분을 식각하는 것입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합니다. 엣치로 하단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를 제거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해줍니다. 이온 임플란트를 통해 N웰과 PL을 형성해줍니다. 핀을 감싸고 있던 나이트라이드를 애칭해줍니다. 고밀도 플라즈마 CVD를 통해 STI를 위한 디포지션 후 CMP 작업으로 표면을 평탄화해줍니다. 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STI를 애칭합니다. 액티브 영역의 STI가 표면에 돌출되어 시간 조절을 통해 핀의 높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핀 상층에 이온 주입을 통해 핀을 임플란트합니다. SiO2를 서포터링 방식으로 디포지션합니다. 폴리 Si 씬 필름을 증착합니다. 후속 ILD 공정을 통해 폴리 Si가 제거되고 하이 K 유전체인
하프늄 옥사이드를 디포지션합니다. 반도체의 고속 동작을 위해서 트랜지스터의 스윙폭을 낮춰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저전압에서의 구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게이트 다이일렉트릭 레이어는 폭이 좁아져야 하는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레이어를 통해서 더 얇은 다이일렉트릭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터널링 현상이 발생해 이는 누설 전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꺼운 절연막을 사용하면서 게이트로부터 인가되는 전기장애의 영향을 덜 받는 것보다는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하이-K 물질로 이온 주입을 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애칭을 통한 게이트를 형성합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디포지션합니다. 하부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애칭해줍니다. 에피텍시 성장과 레지스트로서의 성장을 위해 SiO2를 증착해줍니다. 피웰 부분 포토리소그래피 및 애칭을 통해 피모스 드레인 영역을 노출시킵니다. 피모스 액티브 영역에서 실리콘 게르마늄의 변형 물질의 에피텍시를 성장시킵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합니다. 에피텍시로 성장된 엠모스의 탄화규소 변형 물질에 대한 벌크 장벽으로서의 SiO2를 디포지션합니다. 엠모스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함으로써 액티브 영역을 노출시킵니다. 엠모스의 소스 영역을 만들기 위해 탄화규소로 변형 물질에 대한 수소층의 에피텍시를 성장시켜줍니다. 이후 마무리 애칭을 합니다. 이렇게 14나노 핀펫 설계로 최종 캡스톤 결과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존 공정 과정에 대해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피드백을 반영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떡에 비유하는 것과 공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고, 수치로 표기에 단순히 설계가 아닌 모스펫 성능 구동을 위한 조건을 맞춘 핀펫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공정거래도 캡스톤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실리콘 기판을 준비합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합니다. 나이트라이드는 조직이 치밀에 단단하고 마스크로서의 역할이 우수합니다. 더미 게이트 형성을 위한 포토 레지스터를 증착합니다. 게이트 크기에 맞춰 포토 레지스터를 애칭합니다. 사이드월 형성을 위해 SiO2를 증착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해 사이드월을 생성해줍니다. 이후 더미 게이트를 제거해줍니다. 사이드월 아래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만을 남기고 애칭합니다. 실리콘 기판을 액티브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식각합니다. 이후 애칭 과정을 거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증착합니다. 하이 덴시티 플라즈마 CVD를 통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디포지션한 후 CMP 작업으로 표면을 평탄화합니다. HDP CVD는 고밀도 플라즈마로 높은 밀도의 플라즈마를 위해 낮은 압력에서 이루어집니다. CMP 작업은 케미컬 머케니컬 폴리싱으로 화학적 기계적 연마 과정입니다. 화학 물질인 슬러리를 웨이퍼 표면에 도포한 후 기계적으로 웨이퍼에 힘을 가해 회전을 통해 웨이퍼의 굴곡을 평탄화해주는 공정입니다. CMP 작업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만날 때 스탑합니다. 핀을 드러내기 위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합니다. 채널 형성을 위해 절연막의 일부분을 식각하는 것입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증착합니다. 엣지로 하단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를 제거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해줍니다. 이온 임플란트를 통해
N회가 피해를 형성해줍니다. 핀을 감싸고 있던 나이트라이드를 애칭해줍니다. 고밀도 플라즈마 CVD를 통해 STI를 위한 디포지션 후 CMP 작업으로 표면을 평탄화해줍니다. 핀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STI를 애칭합니다. 액티브 영역의 STI가 표면에 돌출되어 시간 조절을 통해 핀의 높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핀 상층에 이온 주입을 통해 핀을 임플란트합니다. SiO2를 서포터링 방식으로 디포지션합니다. 폴리 Si 씬 필름을 증착합니다. 후속 ILD 공정을 통해 폴리 Si가 제거되고 하이K 유전체인 하프늄 옥사이드를 디포지션합니다. 반도체의 고속 동작을 위해서 트랜지스터의 스윙폭을 낮춰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저전압에서의 구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게이트 다이일렉트릭 레이어는 폭이 좁아져야 하는데,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레이어를 통해서 더 얇은 다이일렉트릭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터널링 현상이 발생해 이는 누설 전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꺼운 절연막을 사용하면서 게이트로부터 인가되는 전기장애의 영향을 덜 받는 것보다는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하이K 물질로 이온 주입을 합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애칭을 통한 게이트를 형성합니다.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디포지션합니다. 하부에 있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애칭해줍니다. 에피텍시 성장과 레지스트로서의 성장을 위해 SiO2를 증착해줍니다. 피웰 부분 포토리소그래피 및 애칭을 통해 피모스 드레인 영역을 노출시킵니다. 피모스 액티브 영역에서 실리콘 게르마늄의 변형 물질의 에피텍시를 성장시킵니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합니다. 에피텍시로 성장된 엔모스의 탄화 규소 변형 물질에 대한 벌크 장벽으로서의 SiO2를 디포지션합니다. 엔모스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애칭함으로써 액티브 영역을 노출시킵니다. 엔모스의 소스 영역을 만들기 위해 탄화 규소로 변형 물질에 대한 수소층의 에피텍시를 성장시켜줍니다. 이후 마무리 애칭을 합니다. 이렇게 14나노 핀펫 설계로 최종 캡스톤 결과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렉세미조 최종 발표를 맡은 17학번 한명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연구 주제는 8비트 SAR ADC를 설계하고 설계한 회로의 동작 속도와 비트 계산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SAR ADC에 대해선 앞선 발표들에서 설명했기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ADC, 즉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하는 장치의 한 종류로 이진 탐색 방식으로 양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회로입니다. 저희 회로를 예시로 들면 특정 전압을 가진 신호가 들어오면 먼저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인 0.5V와 비교해 이 값보다 전압이 크면 첫 번째 비트는 1이 되고 아니면 0이 됩니다. 이 초기 비트를 MSB라고 하는데 이 MSB가 1일 때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더한 0.75V 값을 비교해서 그 다음 비트를 정합니다. 만약에 MSB가 0이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 값인 0.25V 값을 비교해서 그 다음 비트를 정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반복해서 설계자가 설정한 비트까지 계산하는 ADC를 SAR ADC라고 하고 저희는 중간 발표까지 전반적인 SAR ADC 회로를 설계했고 그 이후에는 ADC 회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캡스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도 그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입력 신호를 임의의 주기를 가지는 전화번호로 설정하고 버퍼 회로와 트랜스미션 게이트 회로를 거쳐 CDAC 회로에 입력하도록 회로를 구현했고
비트 계산을 위해 필요한 비교 전압도 입력 신호와 동일한 구조로 회로를 설계했습니다. 중간 발표까지는 버퍼 회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버퍼 회로를 구현하였고 트랜스미션 게이트의 동작에 문제가 없는 최소 위스값도 설정했습니다. 입력 신호의 경우 대개 신호의 세기가 미약해 노이즈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제대로 된 신호가 ADC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버퍼 회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중간 발표 당시에 없었던 버퍼 회로를 따로 설계했습니다. 처음엔 투스테이지 OP앰프를 설계해 버퍼를 사용했고 초기 신호 전압과 CDAC에 입력되는 전압의 오차는 약 22mV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로를 사용하면 입력 전압이 CDAC에 전달되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 트랜스미션 게이트의 최소 동작 시간이 20나노세컨드로 이는 동작 속도를 개선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반적인 OP앰프 소자를 사용했고 해당 소자를 사용한 결과 전압의 오차는 14mV로 이전보다 오차가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문제인 동작 속도 측면에서 동작 시간이 3나노세컨드로 이전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OP앰프 소자를 이용한 버퍼 회로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트랜스미션 게이트 회로의 소작 위스 값을 설정했는데 예전에 예비 캡스톤 때 NMOS와 PMOS 위스 비율이 1대1일 때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었고 소자의 위스 값은 1.5 마이크로미터일 때 문제없이 회로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결과값이 위스를 1.5 마이크로미터로 설정했을 때 값이고 이 값보다 작게 설정하면 모스펫의 동작 저항이 커져 RC 딜레이가 증가해 입력 신호 간 오차가 커졌고 위스를 만약에 더 크게 하면 소스와 드레인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증가해서 이는 역시 RC 딜레이를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그래서 그 입력 전압단의 오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위스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희는 그 값이 1.5 마이크로미터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SAR ADC를 구성하는 회로들의 동작 주기를 최소로 설정해 전체적인 회로의 동작 속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CDAC에 입력된 입력 신호와 비교 전압은 둘 간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기 회로에 입력되는데 비교기를 구성하는 프리앰프 회로, 스트롱암 레치 회로의 동작 시간을 각각 2.5 나노세컨드, 2.3 나노세컨드로 설정했을 때 전압 비교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펄스 위스 값이 동작 시간을 나타내고 딜레이 타임은 회로가 꺼져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 꺼져 있는 시간 동안 비교기의 두 출력 전압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까지 고려해 비교기의 동작 주기는 6나노세컨드이고 이때 비교기가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다음 비교된 값을 반영해 CDAC 전압을 변경하고 모든 비트 계산을 마친 후 비트를 출력하는 SAR 로직 회로의 경우 동작 시간이 1.9 나노세컨드일 때부터 회로에 문제가 없이 동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의 경우 비교기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6나노세컨드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8비트를 계산한다 가정하면 먼저 MSB를 위해 결정하기 위해 비교 전압을 0.5V로 설정하고 그 뒤로 8번의 비교를 거침으로 6 플러스 6 곱하기 8, 즉 54 나노세컨드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54 나노세컨드마다 계산한 모든 비트를 출력하도록 SAR 로직 리셋 회로의 주기를 54 나노세컨드로 설정했습니다. 트랜스미션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비트를 계산하는 동안에는 입력 전압을 받으면 안 되므로 트랜스미션 게이트 주기 역시 54 나노세컨드로 설정했고 동작 시간은 앞서 구한 3나노세컨드로 설정했습니다. 초기에 설계한 SAR ADC의 동작 주기를 비교하면
트랜스미션 게이트 동작 시간을 제외한 모든 회로의 동작 시간이 감소해 전체적인 ADC의 동작 속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력 전압의 비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커패시턴스 값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CDAC의 커패시터는 SAR 로직 인버터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인버터의 경우 기생 커패시턴스를 만들어내서 CDAC의 커패시터와 연결돼 커패시턴스 값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변경된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비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전압이 이론값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고 이는 비트 계산의 오차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전압이 제대로 변경되는 커패시턴스 값을 찾아 나갔고 최종적으로 그림과 같이 커패시턴스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SAR ADC를 동작시키고 시뮬레이션을 측정한 결과 입력 신호와 CDAC에 전달된 전압간 오차는 앞서 확인한 것처럼 10mV 정도고 비교기와 SAR 로직의 결과에 따라 CDAC 전압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변경되는 값이 올바른지 자세히 확인한 결과 초기 비트 계산 시 전압 계산에는 오차가 없었지만 뒤로 갈수록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차는 비트 결정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비트 출력 값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 값을 측정한 결과 입력 전압에 대한 비트 값이 다음과 같이 나왔고 이를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 측정값과 동일한 비트 값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한 ADC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ENOB와 SNR을 측정한 결과 1.44비트 46.56dB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ADC 경우 ENOB는 7.4에서 8비트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SNR은 40에서 80dB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저희가 이번 캡스톤에 설계한 ADC의 성능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한 SAR ADC의 개선점들을 정리하면 먼저 동작 속도를 각 회로의 최소 동작 주기에 맞게 설정해 속도를 개선했고 커패시턴스를 수정해 비트 결정 시 전압의 변화를 이론에 맞게 설정했고 회로에 사용한 모스펫 소자들을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최소한의 크기로 설정해서 집적도도 향상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SAR ADC는 센서, 카메라, 의료 장비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일렉세미족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SAR ADC의 시뮬레이션을 이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 화면은 앞서 PPT 사진에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결과랑 동일한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의 경우는 이 IMP 값이 입력 신호의 값이고 INN의 값이 비교 전압 값입니다. 그래서 이 3나노세크 동안 이제 전압을 받아서 이제 비교를 시작하면 이제 들어오는 값이 0.537V 정도가 되는데 이 값을 이제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이제 비교 전압이 0.5V, 거의 0.5V에 준하는 값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 값보다 크게 됐을 때 이제 비트가 1이 되면서 이 해당 값에서 0.25V, 즉 4분의 1 값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트를 계산하는데 이제 이때는 비교 전압이 더 크기 때문에 비교 전압의 전압값을 이번에는 8분의 1V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2분의 1의 이제 n승 값을 이제 계속 빼면서 비트를 이제 계산하는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비트가 1이고 그 다음엔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입력 신호값이 비교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1. 이런 식으로 이제 비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54 나노세컨드의 시간 동안 이제 8개의 비트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입력 신호의 값을 이제 또 비교를 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한 값들을 이제 비트를 나타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를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54 나노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값들이 이제 주어지고 이제 54 나노세컨드 이후에 이제 그 전에 받았던 입력 값에 대한 비트 값들이 이제 출력되는데 앞서 첫 번째로 비교한 전압이 0.5372V 같은 경우 이제 비트가 이제 여기서는 1, 그 다음에 0, 0, 0, 1, 0, 0, 1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값은 PPT에 있는 값과 동일한 값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입력받은 전압들도 비트 값이 이제 뒤에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